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전부터 예고한 대로 이른바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혈세 낭비이자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반발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법안을 공포할 전망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은 이른바 3대 특검법입니다. 민주당이 대선 전부터 처리를 예고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순직 해병 특검법으로 거대 여당 주도로 무난하게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입니다. 애초 원안은 파견 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지만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내 처리했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대비해 내란 및 그 은폐, 방조 혐의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모두 16개 수사 대상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 전반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법은 2차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4차례, 순직 해병 특검법은 3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제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법안들이 이재명 정부의 첫 약속인 통합과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혈세 낭비이고 이 대통령의 방탄 법안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던 재판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은 검찰, 경찰, 공수처, 특검 수사까지 연속으로 받으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국민의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만큼 3대 특검법은 그대로 공포되리란 전망입니다. 특검법 공포 뒤엔 특검 후보자 추천과 임명 등 특검 수사 준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김재섭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의 부결 당론에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김 위원장과 김 의원 그리고 친한계 의원들 20여 명이 기존 부결 당론을 폐기하고 자율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부결 당론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는 못 미쳐 특검 반대 당론이 유지됐습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 등 특검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첫 국무회의를 연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의 빠른 부산 이전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홍민기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조금 전 기자들을 만나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오후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을 다음 국무회에서 곧바로 공포할 것인지에 대해 우선 국무회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통과된 특검법들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 종식이나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법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아마도 거부권, 즉 제2요구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겠느냐면서 무리한 특검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이 특검법을 수차례 추진했던 만큼 정권 교체에 성공한 뒤 이번엔 제2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등은 연휴 뒤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에서 공포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첫 국무회의도 주재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조금 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있었던 국무회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오전 10시 기획재정부의 현안 보고가 길어지면서 낮 1시 40분이 되어서야 회의가 끝났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통령과 장 차관들 사이 국정 현안에 대한 격이 없는 대화가 이어졌고 장 차관들도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일어난 산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예방과 대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사이 협업을 강조했고 산불 진화 헬기 추가 도입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토교통부 현안 보고를 받으면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빠르게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해수부 부산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는데 취임 이틀째 국정 운영의 키를 잡고 공약 실천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금은 제2의 IMF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 새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지금은 제2의 IMF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과 통합을 제시했습니다. 제2의 IMF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매일 새기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사청문회 준비 기간이더라도 이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민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 여러분과 사회 각계의 말씀을 최대한도로 청해서 듣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대해 100%, 200% 마음을 같이 하는 만큼 전력 투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는 다음 주 초 국회로 제출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기간은 최대 사흘입니다. 이후 국회 제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의 표를 얻어야 인준이 확정되는데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변수가 없는 한 임명 동의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각 부처를 총괄하는 장관 후보자는 총리의 제청이 필요한데 국회 절차를 기다릴지 관심입니다. 국회 피월 전 장관 후보자를 확정한다면 제청 절차는 현재의 이주호 총리 대행이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99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한 김 후보자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선 이 대통령의 선거대책위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지냈고 이번 대선에선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언법과 관련해 공론회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법관 증언법은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는데 대법원장이 시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평소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도 주요 현안에 대해 말을 아껴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언법에 공론회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속도전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 뭔지 국회에 설명을 하고 그래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공론회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가의 100년 대계가 걸려있는 문제라면서 상고심 제도 전반과 연계된 수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시킨 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도록 했습니다. 대법관 한 명당 처리해야 되는 사건이 3,000건이 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법관 수의 증언 문제는 늘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입법적 결단만이 없었을 따름입니다. 1년 유예 뒤 1년에 4명씩 4년간 16명을 늘리겠다는 건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정부 내의 대법관은 30명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는 데다 대법원 주장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 내 다른 목소리도 있어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일부 지도부가 사퇴의 뜻을 밝히는 등 당 수습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윤홍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총회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야당이 된 국민의힘 오전과 오후에 걸쳐 의원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오전 의총에서 모두 발언에 나선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선 패배 원인 중엔 계파 갈등도 있다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대선 패배는 단순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습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분열에 대한 뼈아픈 질책입니다. 이후 비공개 의총에서 김상훈 정책위 의장과 이미자 위원 등 일부 비대위원들도 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임기는 이번 달 30일까지라며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그에 따라 거취 문제를 결정짓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원들은 대선 결과에 반성하고 당을 쇄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도부 총사퇴 요구가 나왔는데 이에 반박도 나오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유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총이 끝난 뒤 박형수 원내수석 부대표는 지도부 일괄 사퇴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느라 긴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또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은 오늘 비대위를 열어서 날짜를 정하고 공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의 거취 등의 문제는 다음 주 월요일 의총을 추가로 열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출 새 원내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친명계 인사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선출된 박찬대 원내대표의 임기가 오는 13일에 끝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새 원내대표 선거를 공고하고 후보 등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12일부터 이틀 동안, 국회의원 투표는 13일에 치러집니다. 특히 이번 경선은 지난해 당규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권리당원 표심 20%가 반영됩니다. 당의 중심은 당원이란 기조 아래 당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단독 출마에 당선된 박찬대 원내대표 때와 달리 이번엔 여러 후보 간 경쟁이 예상되는데 현재까지 4선 사용교 의원과 3선 김병기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입법, 정책, 예산 확보 등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심부름꾼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당정 관계를 만들어 국정 과제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김성환, 조승래, 한병도 의원 등 3선 의원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이번에 당 선대위에서 주요 직책을 맡은 인사들로 대부분 친이재명계로 분류됩니다. 민주당은 후임 당대표 선출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을 임명한 가운데 당초 예상했던 8월보다 일정이 앞당겨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당정 소통 채널을 신속히 구축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집권 초반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이끌어가야 하는 만큼 당대표와 원내대표, 이른바 투톱 모두 친명계로 꾸려질 거란 전망엔 큰 이견은 없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튿날인 오늘의 전국 상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취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정부 관료들과 회의를 한 건데요. 분위기 어땠을지 함께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자, 우리는 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그냥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저로서도 아직 이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도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하십니다. 최대한 저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고 그래서 오늘은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좀 어색하고 그러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상 어색한 동거가 현실화됐다 이런 평가가 네. 있던데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글쎄요, 될까요? 이게 불가피할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일단 이제 장관 인선을 빨리 해야 되겠죠. 내정을 하고 지정을 한 다음에 내정한 다음에 청문회를 하고 그리고 임명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또 장관의 그 임명은 이제 총리의 제청이 필요하잖아요. 예. 총리의 제청이 뭐 사실 형식적인 거라 하더라도 그게 일종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야 돼서 이게 과거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어차피 불가피하다. 빨리 인선을 서두르고 이제 어색한 동거, 이른바 이제 불편한 동거 뭐 이런 표현들도 하던데 과거에도 그 부분을 빨리 이제 해소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그 이제 불편한 동거 기간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그런 기간이라 하더라도 전직 장관들도 너무 그걸 의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전직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또 장관의 역할을 했던 것이고 또 정권 교체기에 또 당연히 그러한 이제 어떤 그 기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걸 의식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까지 뭐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당위적으로라도 마지막까지 자신이 있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역할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전 공직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역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때도 초대 내각 구성하는데 195일 걸렸던가요?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걸렸는데 네. 이번에는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그런 철학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질까요? 저는 뭐 일단 내각에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뭐 지금 전직 정부의 장관이든 새로 지명된 장관이든 어쨌든 국민의 그 말하자면은 위임한 권력을 받아서 공직에 봉사한다는 본질은 똑같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국정 철학이라는 문제죠. 대통령과 함께 이제 철학을 공유하면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빨리 뽑아야 되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 지금 그 민주당이 여당이고 또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후보에 대한 그 김민석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를 최대한 빨리 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지금 다수 의석이고 또 야당의 협조가 물론은 필요하지만 어쨌든 뭐 이틀간 청문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그 여러 가지를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한 달 정도는 아마 그 불편한 동거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주요 장관들을 빨리빨리 지명하겠죠. 그럼 저는 제가 보기에 7월이면은 얼추 내각의 형태는 갖춰질 것 같고 완벽한 내각의 형태가 갖춰지는 거는 한 8월쯤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모든 국무위원들에 대한 또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장관급 또 그런 또 위치에 대한 그런 지명들은 또 아무래도 대통령이 이제 이걸 또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급한 대로 당과 뭐 이렇게 인연이 있어서 인사들 쓰지만 어차피 대통령도 지금 생각했던 통합의 문제, 그다음에 그 지난번 보수확장, 외연확장 얘기하면서 보수적 인사들 많이 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분들을 또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다 진용을 갖추는 거는 이제 뭐 8, 9월이 되겠지만 전 너무 속도에 너무 매몰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방향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한 국무회의가 도시락 회의를 거쳐서 1시 40분까지 거의 한 4시간 가까이 이어졌는데 산불 대응 등 사고 관련 대비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게 재해 사고부터 다룬 게 좀 국정 안전감을 좀 강조한 걸까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어제죠. 뭐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어제 오전 6시 21분이에요. 임기가 시작된 지. 근데 벌써 거의 며칠 된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도 많고 통합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게 통합, 국민 통합 그리고 경제 회복, 민생 회복 그리고 이제 내란 종식, 내란 극복 이건데 거기에 못지않게 그러한 어떤 그 이슈에 못지않게 국민의 안전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잘 의식을 못합니다만 가끔 대형 사고가 터져요. 대형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과거 더 거슬러 올라가서 2016년도에 세월호 사건도 그랬고 세월호 사고도 그랬고 이태원 참사가 대표적인 경우였죠.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그랬고 더 올라가면 뭐 대구 지하철 참사도 있었고 김영삼 정권 때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는 걸 방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각 정권이 그런 참사나 사고가 터질 때마다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다가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되고 항상 그래왔어요. 지자체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 부처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런 사건이 터져요. 산불도 마찬가지. 산불이야 뭐 좀 불가항력적인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이거는 항시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에 강조하는 거거든요. 국무회의 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정권의 성격 이런 걸 떠나서 과거에 정권들이 너무 좀 무책임하게 좀 이런 부분들에서 무관심했던, 좀 방기했던 측면이 없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어제 용산 집무실에 뭐 필기구, 컴퓨터 이런 것이 없어서 황당무계하다면서 무덤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공무원들 이제 직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나서 돌아왔다고 하는데 과거 뭐 청와대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조금 약간 의아했던 점은 사실 이제 그 업무 인수인계가 된 상황에서 이제 사실 자리를 비워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는 건 24시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왜 우리가 어공과 늘공으로 공무원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이 준말이니까 정무직 공무원과, 그러니까 막 정치권에서 온 분들 얘기하고, 그다음에 늘 공무원들은 이제 부처에서 파견돼 있는 직업 공무원들 얘기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어공들은 국회라든가 뭐 이제 정치권에서 온 분들은 복귀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그 직업 공무원들이 왜 다 복귀됐을까? 그 부분은 조금 저도 의아스러운 점이 있는데, 이제 왜냐하면 온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실 구조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물론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뭐 열쇠꾸러미를 가지고 이제 행정요원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국정이라는 게 한두 사람이 뭐 이렇게 인수인계한다고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최소한 그러면 각 실국별로, 그 비서관실별로 최소한 한두 명의 상주 인원들이 남아서 온 사람들에게 그 기기사용법이라든가 망관리법이라든가 뭐 이런 기초적인 것들은 해주고 그다음에 떠났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용산 오자마자 바로 벌써 행정명령 1호가 이제 그 부처 파견 공무원들을 빨리 불러들여서 하라는 그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TF 구성과 동시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저는 어쨌든 뭐 그게 그 사실 저도 일상화되진 않았어요. 저희들은 사실 저는 이제 인수위를 거쳐서 갔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이제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아마 그렇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 어찌 보면은 신임 대통령이 좀 당황했을 만큼 그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인수인계 과정이 조금 좀 부실하지 않았냐, 그런 좀 말하자면 문제점 지울 수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역대 대통령 사례를 보면은 취임 당일이나 그 다음 날에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조율 중이다, 이렇게만 나온 것 같습니다. 언제쯤 통화가 가능할까요? 어제 통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도 아직 소식이 없잖아요. 빨리 통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최상호 부총리에서 바뀌면서 다시 통화를 하고 그랬었는데 아직도 통화가 없는데 뭐 하겠죠, 금년간에. 오늘 내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워낙 지금 한미 간에 이제 현안이 많잖아요. 관세 협상도 그렇고 또 뭐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관련 문제도 그렇고 또 이 두 가지 문제가 연계돼 있기도 하고 말이죠. 또 하나가 지금 사실 이건 뭐 당장 우리에게 조지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금 미국에서 한 얘기가 2027년까지 중국이 반드시 대만을 침공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대만 침공이라는 게 우리한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히 주한 미군의 역할과 관련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의 어떤 권력 지형의 변화가 따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빨리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하고 협상에 통화를 하고 통화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그 일정도 조율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권력 공백이 길었거든요. 한미 동맹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데 오늘 내일 잡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미국과 관련해서 뭐 민감한 문제도 많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까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약간 우리 쪽에 이제 외교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취임식에도 주요 인사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조율 관계에서 약간 이제 뭐 이제 서로 합의가 안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한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정상 통화를 하기 전에 최소한 어떤 우리 쪽에서 친중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시그널을 좀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약간의 어쨌든 외교라는 건 서로 협상력을 최고조로 이끌어난 다음에 하려는 거에 관행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이제 우리도 사실은 협상 레버리지가 있는 게 많아요. 뭐 조선산업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미국이 우리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제 협상력과 레버리지를 잘 활용한다 그러면 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당장 제가 보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다고 현안에 대한 합의가 있겠습니까? 취임 축하에 대한 덕담과 함께 정상 간의 이른바 레토릭, 외교적 수사만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 이걸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 이 얘기보다는 저는 신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우리 쪽의 협상력을 최고조로 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 이제 당선 전에 이제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국민을 위해서라면 트럼프 가랑이 밑도 길 수가 있다.
국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나는 뭐 그런 건 문제 삼지 않는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특유의 실용주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그 트럼프 대통령도 실용주의를 넘어서 거의 상인주의에 가깝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접점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빠른 통화가 중요하다. 저도 이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충분히 이제 서로 간의 입장이 확인된 다음에 통화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인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인선은 이제 김민석 수석 최고를 내정을 했는데 총리로 김민석 최고하면 떠오르는 게 그 계엄 전에 말이죠. 계엄 훨씬 전에 계엄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계엄 얘기를 할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엄이 가당키나 하냐 이런 이제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은 이제 계엄이 현실화됐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볼 때는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을 지금 내정한 거는 볼 때 총리가 되는 건 확실하죠. 국회 임명 동의가 100% 될 테니까 이제 의석수로 볼 때 아마 계엄이라든지 이런 내란 종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한 방점을 좀 두는 것 같아요. 물론 김민석 최고 수석 최고가 학생회장 출신이고 총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이고 상당히 역량이 있죠. 사선 의원이고 그리고 친명계라고 그러면서 이재명 당 대표 할 때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든든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총리가 사실 우리나라 총리가 좀 유명무실한 측면이 있죠. 헌법에 나와 있는 것도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이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리가 책임 총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무수히 많으면서도 총리가 항상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김민석 최고가 총리가 임명이 된다면 총리로 이른바 책임 총리 같은 역할을 맡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다시 말하면 김민석 최고가 당에서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정치적 지분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 차가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정부와의 어떤 이 대치 국면에서 상당히 그 최전방에 위치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계엄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내란 종식의 측면도 그렇고 또 상당히 역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같은 거 이런 게 있어서 내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일단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전략이랄까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글쎄 뭐 검증 전략이라는 게 크게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김민석 지명자가 사실 그동안 16년간의 사실 정치적 낭인 세월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적도 있고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 이제 그 다시 정계 복귀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분신 같은 그런 존재로서 정치적 입지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내에서 엄청나게 이제 보호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방어를 할 거고. 근데 국민의힘에서 사실 그 청문 절차에서도 제가 보기에 우리가 원래 그 현직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느슨하게 또 봐주는 그런 관행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행적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집요하게 검증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뭐 그건 지나간 일이고 다시 정계 복귀해서 지금 그러니까 사선이지만 사실상 이제 연속으로 된 건 이번이 재선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김민석 의원이 그렇게 큰 흠결은 없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 공세에 치중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복심인 사람이 총리가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 내각이라는 것도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이는 말하자면은 친위부대가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점들을 부각하면서 다 그렇게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정부가 그렇게 일체가 되는 게 그게 뭐 바람직하겠냐 뭐 이런 정도의 정치 논리로 하겠지만 사실 동료 의원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지명자에 대해서 그렇게 잠시만요. 네. 지금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간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와 관련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국정기획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네, 오늘 인사와 나랑 관련된 부분이라 브리핑했습니다. 네.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사검증을 제외한 정부 조직 개편, 국정과제 정리를 하는 인수위 개념의 조직입니다. 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여기까지가 저희가 오늘 정리된 내용입니다. 이한주 얘기 나온 거예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을 지시했고요. 이 구성됐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국정기획원장으로 임명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지금 인수위를 대체할 만한 국정기획위원회를 좀 꾸리는데 서둘러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국정기획원인가요? 국정기획위원회인가? 제가 보기에 위원회일 거예요. 그러니까 원은 아마 아닐 것 같은데 국정기획. 근데 아마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발음할 때 약간 원으로 들리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과거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국정자문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그게 이제 인수위 기능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그때 이제 이 국정자문위원회에서 가장 1호로 낸 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걸 내가지고 이게 오히려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았던 적이 있는데 아마 국정기획위원회일 것 가능성이 큰데 이한주 위원장은 사실상 내정될 거로 우리가 예상을 했었고 이재명 지금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책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른바 정책 책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했던 기본소득에서부터 추경에 이르는 그다음에 정책에 이르는 모든 지금 제가 강윤정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사검증 이외에 거의 모든 걸 하는 것처럼 이제 들렸기 때문에 이 얘기 뭐냐면 앞으로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관련하는 이제 뭐 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사 이런 부분을 빼놓고 정책에 대해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때는 정책실장이 있었잖아요. 정책실장 겸 인수위원장을 겸임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인수위원장 겸 정책실장으로 합한 게 아마 국정기획위원회인데 앞으로 저는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아마 가장 많은 뉴스들이 쏟아질 걸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저기에서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 밑그림을 그릴 것이고 청사진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스텝과 어떤 플랜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기획위원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은 상당 부분 쏟아지는 뉴스에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면은 김영삼 정부의 문민정부라든지 뭐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라든지 뭐 언론에서 언급된 게 있습니다만 아직 공식화된 건 아니고요. 이재명 정부도 이런 뭐 별칭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나오겠죠? 글쎄요.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따로 별칭이 없었죠. 윤석열 정부도 없었고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였고 참여정부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정권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란을 그야말로 내란을 이제 종식하고 내란을 극복하는 정권이다. 이런 의미가 강해요. 지금 제가 볼 때 만약에 별칭을 한다면 국민주권정부, 국민주권주의에 의해서 이 지금 내란을 극복한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엄을 막아냈고 그리고 대통령을 파면한 겁니다. 전직 대통령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그러한 전직 대통령을 파면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국민주권주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취임식한 그 어간에 했던 얘기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국민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해냈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만약에 글쎄 여러 가지 뭐 이제 안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이재명 정부로 가느냐, 그렇지 않고 어떤 그 정권의 성격을 지향하는 정권의 어떤 방향을 또 상징하는 그러한 별칭을 쓸 것이냐의 논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저는 별칭 하나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그냥 윤석열 정부, 박근혜 정부 이런 것보다 이재명 정부 너무 이제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정권의 어떤 아이덴티티라고 할까 정체성 같은 거 이번 선거는 아주 특별했던 선거였잖아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문재인 정권도 그렇게 출범했습니다만 그때는 따로 별명이 없었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탄핵을 겪은 거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저는 국민주권의 뜻이 담긴 그런 의미가 담긴 그런 하나의 정권을 상징하는 어떤 정권의 별명 같은 거 그건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이한주 지금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렇죠. 계속해서 함께 정책을 개발해 오던 인물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멘토라고 불렸고 정책 집사라고 불렸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국정 운영을 이끌 그 방향성들을 아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어떤 정부의 네이밍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이 관련해서 주목하는 게 7월 17일입니다. 7월 17일 재헌절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 임명을 받겠다고 국민 임명식 뭐 임명장 그런 뭐 수여식 같은 이제 퍼포먼스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보니까 한 달 반 정도 남았잖아요. 아마 이날 발표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정기획위원회가
한 달 정도 고심을 한 다음에 이제 공모도 하고 해서 7월 17일 날 국민의 이제 임명장을 받는 그 형식을 취하는 날 우리는 이런 정부를 명명을 하고 국민의 이러한 뜻을 받아서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겠다. 아마 그런 식의 퍼포먼스를 할 가능성이 커서 아마 그날 정도에 이재명 정부를 상징하는 그런 네이밍과 정부 명칭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국회 본회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여당 주도로 3대 특검법 그리고 검사 징계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건 뭐 예정됐던 수순대로 통과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난 정권 때 대통령의 이른바 제2호권에 막혔던 건데 이 최상병이 언제 때입니까 벌써? 이걸 아직도 지금 이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저는 이 최상병 최해병 특검법 통과돼야 된다고 보고 김건희 여사 관련은 말할 것도 없어요.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대단히 미진했고 명품백 사건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또 뭐 건진법사 관련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수수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뭐 지금 다 지나간 얘기가 아닌 공직선거법 관련 의혹 같은 거 이런 것들 규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늦춰져 왔어요 지금. 이거는 정권이 바뀌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내란과 관련된 거. 이걸 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되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내란이라는 게 물론 눈에 보이는 거, 가시적인 거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수사를 이제 좀 짧고 좁게 할 필요는 있다 하더라도요. 깊게 해야 돼요. 하더라도. 좀 그러면서 볼 때 이 내란 특검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전혀 빠른 게 아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건 당연히 해야 될 특검을 통과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국민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의미 있는 민생 관련 정책과 법안을 펼쳐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통과된 3대 특검법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1호 법안이라는 건 상징성을 갖는 거거든요. 그리고 방향성도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제 국민 안전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새 정부의 국정 기조가 첫 번째가 경제고 두 번째가 안전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와 안전에 관련한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뭐 일주일이나 뭐 1, 2주 있다 통과시켜도 이게 그렇다고 뭐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법안도 아니고 몇 번이고 이제 거부권 지난 정부의 거부권에 막혀서 국회로 되돌아와서 폐기되었던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말하자면 특검법들은 예외성 보충성 때문에 이제 현행 그 수사가 미진할 경우 하는 이런 예외성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특검인데 이거를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국회가 통과시킨다는 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 대통령은 대통합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국민 화합을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민주당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치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은 좋은 어떤 그런 그 말하자면 대통합 이런 말을 통해서 이른바 좋은 국합의 역할을 하고 당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른바 적폐청산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내란 특검이라는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그쪽에 또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다른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오히려 다른 뭐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던 뭐 노동자를 위한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과됐다 그러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박수 쳤을 텐데 이게 물론 하급성, 시급성 있는 이런 법안들도 아니고 그냥 조금 있다가 6월 말 정도 해도 되는데 이걸 했던 거는 결국에 이런 쪽에 내심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들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렇게 말하자면은 사정 정국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약간 제한적인 어떤 이른바 정밀 타격식의 서지컬 스트라이크식의 좀 딱 이렇게 딱 집어서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수사와 특검들이 오히려 전 국민 화합에 저해되고 야당의 극렬한 저항을 부를 수도 있다. 저도 충분히 뭐 최혜병 특검이라든가 그다음에 김여사 특검 이런 것들은 당위성 갖고 있습니다만은 굳이 이 시기에 내란 특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했을까라는 데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 좀 생각이 좀 달라요. 빨리 이런 건 빨리 해서 빨리 끝내는 게 나아요. 특검이라는 게 물론 한두 달에 끝나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과 최상병 특검 이건 진작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특검이라는 게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을 때 그리고 보완이 필요할 때 국민들이 믿지 못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랬잖아요. 이걸 사실 민생 관련 법안을 하고 나서 한다? 이게 오히려 더 그게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전 빨리 이런 것들은 해서 법을 그냥 넓게 하지 말고 법을 과도하게 넓게 간다거나 시간을 너무 길게 잡으면 안 돼요. 문재인 정권이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적폐청산을 너무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고 너무 광범위하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정권의
그 이제 이미지가 많이 꺾이기도 하고 국정의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보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나아요. 이런 건 빨리 해서 끝내고 그 대신 이걸 병합해서 같이 하면 돼요. 이거 민생 관련은 따로 이거 끝난 다음에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건 이쪽 때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민생 관련 그리고 안전 관련 또 경제 관련은 그것대로의 영역이 따로 있어요. 분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투태로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야당이 이제 공격을 하겠죠. 이러려고 뭐 힘을 그렇게 실어준 거냐 이렇게 볼지 모르겠으나 진작 그 윤석열 정부 때 이걸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저 생각이 다르다. 근데 저도 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당위성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특검법안을 놓고 보면은 제가 일부 보도를 보니까 한 60여 명 정도 내란 특검만 하더라도 이제 수사 인력, 검사 인력을 두는데 군이나 이런 데 다른 데서 외부에서 오는 다른 그런 수사 인력들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쳐준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력과 방대한 규모로 지금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우려가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정밀 타격식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짧게 그리고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무차별적으로 또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넓게 전선을 확대해서 이런 사정정국으로 갈 것이 가는 우려가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여당이 속도 조절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오늘 3대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당론을 부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김재섭 의원은 이러면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지만 어쨌든 당론은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뭐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당론이라는 게 지금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뭐 거부권이 됐을 때는 이제 돌아올 때 200석이 이제 200석이 있어야 이제 의결 규모가 되니까 그때는 당론이 필요했고 단일 대우가 필요했고 이탈표 방지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150석 넘어가면 다 통과고 지금 야당의 의석 합치면 190석인데 지금 여당의 단일 대우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그래서 국민들 눈에 이게 국민의힘은 아직도 이게 개혁과 쇄신의 어떤 이런 바람이 없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단일 대우라기보다는 자유투표에 맡긴 다음에 이런 당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하고 이른바 권고적 당론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소신 투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차라리 어쨌든 이건 통과가 되는 거고 통과가 되면은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일 때 오히려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론했는데 통과시켜서 우리는 막았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건 정치적으로 단일 대우라는 거는 일종의 말하자면 희망회로고 정신승리에 불과한 거지 현실 정치에서는 전혀 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저는 국민의힘이 여당에 있었을 때의 관성이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번 논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말이죠.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보는 게 아직도 김건희 여사하고 최상병 특검을 반대합니까? 탄핵도 반대가 당론이었어요. 그래서 진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근데 아직도 지금 그 내란 특검까지 그렇다 쳐요. 자신들이 직접 이제 배출한 대통령이 그야말로 저지른 짓이니까. 근데 김건희 여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은 국민들 여론이 압도적으로 이거 하라는 거가 많았어요. 여론조사도. 근데 아직도 저렇게 대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무도한 폭거를 해놓고도 그리고 아직도 지금 김건희 여사와 최상병 특검을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것들은 선택적으로 뭐 내란 특검을 반대하고 김건희 여사나 최상병 특검을 받아들인다. 뭐 이 정도 가야 돼요. 그래야 쇄신의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쇄신한다고 얘기하고 김문수 후보는 지금 여러 가지 반성도 하는 것 같은데 대선 때 하지 않고 이제 하는 것도 좀 떼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이걸 세 개 다 반대한다고요? 여전히 국민들의 민심과는 따로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대법원 증언법을 두고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설명과 협조가 필요하다.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좀 사실상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민주당이 좀 속도 조절에 나설까요? 이건 좀 나설 필요가 있다고 좀 봐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최상병 특검하고 좀 다릅니다. 괴가. 대법원에 대한 이 법관 증언 얘기는 물론 계속 나왔던 얘기기도 해요. 대법관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현재 이 국면에서 여러 가지 맥락에서 볼 때 대법원에 이 대법관을 증언시킴으로써 이른바 전원합의체를 무력화시킨다라는 그런 시각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새 특검 통과시켰는데 대법관의 인원을 증언시키는 거 이게 대법원 이제 법원조직법 개정하는 건데 이것까지 또 가게 되면요 그야말로 이거는 처음부터 굳이 쓸데없는 오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민주당이 정부 여당이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그 오찬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 법안 관련해 가지고 이건 법원 관련 법안에 대해서 김용태 위원장이 한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오해다. 우리가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속도 조절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 여당 내에서 속도 조절은 하겠지만은 금년 간의 통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기류가 읽히거든요. 그 얘기는 뭐 협치는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 다수 여당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려와 양보라는 거는 강자의 언어지 약자의 언어가 아닙니다. 약자가 배려하고 양보하겠다는 거는 굴욕을 감당하겠다는 얘기고요. 강자가 배려하고 양보하겠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통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알았다. 근데 우리는 좀 이따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같이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렇게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말하자면 뒤흔들 수 있고 근간을 바꿀 수 있는 법안들은 저는 특히 여야 합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법안들은 그러니까 정책적인 법안들은 저는 한쪽이 반대해도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른바 정치 제도와 관련된 정치관계법들,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과 관련된 사법 체계와 관한 법들, 이건 여야 합의로 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여야를 나눠주고 뭐하러 국민들이 투표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점들은 민주당이 속도 조절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자신들의 국정 철학을 관철하게 한 법들, 그러니까 노동관계법, 정책관계법, 그다음에 경제관계법, 이런 거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결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법안들은 저는 무조건 여야 합의로 가야 하고 속도 조절해야 하고, 그래서 저는 국회 설명과 협조도 대법원장이 하겠다고 얘기했고, 국가의 100년대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논의해야 한다. 아니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해가지고 대법원을 바꾼다. 그게 어떤 결과를 나올지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유추하지 않습니까? 이러려고 그렇게 속도를 냈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얏 나무 아래에서는 가끔 고치지 말라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고 이제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고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후 계속해서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이게 당 톡방 경론 이후에도 좀 쇄신의 구심점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모양새죠. 지금 국민의힘 하는 걸 보니까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영 지금 쇄신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민주주의가 지금 이제 당내 민주주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여기 나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여전히 이제 친한계와 이제 친윤계, 친윤이라는 게 없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국민의힘의 주도 세력은 친윤인 것 같아요. 친윤이라는 분들이 지금 딱 조직화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김문수 후보의 얘기도 그렇고 이런 거를 볼 때는 여전히 그리고 보세요. 지금 이 쇄신이라는 게 아까 말씀 나눴던 그 특검 관련 이런 것들도 태도가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국민의힘이 바뀌겠구나 우리가 그 시그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여전히 그 계파 갈등 같은 거 친한계가 지금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권선동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게 했습니다만 원내대표는 지금 사퇴를 한다 하더라도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대행체가 따로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뭔가 어쨌든 지금 이번에 그 선거 결과가 김문수 후보가 41%가 나왔어요. 41%가 나왔고 지금 이른바 친윤의 어떤 친윤을 주도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는 지역 그 여전히 김문수 후보가 높게 나왔다고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런 지역, 강원도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친윤은 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봐라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표가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게 지금 표 결과가 애매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쇄신을 할 수 있게끔 표가 아예 40%가 안 나왔으면 명분이 좀 되는데 40% 이상이 나왔다고. 41%가 김문수 후보가 받은 상황에서 이쪽에 동쪽 TK지역과 PK지역 그리고 강원도 이쪽은 김문수 후보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쇄신을 하기도 애매한 지금 이 득표율이라고요 지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쇄신을 하고 황골탈퇴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아직은 좀 회의적이에요. 특히 김문수 후보가 얘기했던 것도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졌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하던데 얘긴 자신이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얘기로 들려요. 지금 당내 민주주의 얘기하기 전에 선거 기간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분명하게 선을 긋고 그걸 안 했어요. 계엄과 탄핵에 대한 사과도 했다고 합니다만 애매하고 두리뭉실하게 했고 이제 와서 선거에 지고 난 다음에 책임지겠다는 얘기도 물론 합니다만 자신이 당권을 의식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친윤계로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김문수 전 후보가 유용할 것이고 그런 식의 지금 지난번 선거 대선 후보 선출할 때도 그런 맥락이 작용했던 거였단 말이에요. 전 그러한 어떤 그 논리가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한 내용을 겪으면서 쇄신이나 황골탈퇴로 가기 쉽지 않지 않을까. 비대위로 갈 것이냐 전당대회로 갈 것이냐 문제도 합의를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당연히 아마 당분간은 상당히 그 혼란 속에 빠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와 일부 지도부가 사퇴의 뜻을 밝혔는데 대선 패배 책임을 어느 정도 이걸로 털고 갈 수 있을까요? 그 자리를 그만두는 거는 책임에 대해서 첫 단추죠. 그게 완결성은 아닙니다. 최소한 책임을 지고 이제 자리를 물러난다는 건 그건 기본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책임을 빼고 나면은 권위하고 굴림밖에 더 낫겠습니까? 책임이 제 일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왜 패배를 했는지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처방을 받아서 뭔가 그 리빌딩을 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책임은 지겠다고 그것도 뒤늦은 사실은 이제 그 사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과 이런 게 없이 자 일단 미봉으로 일단 덮고 가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좀 전에 의총에서도 자 우리 단일 대우 합시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제가 아직까지 쇄신이 멀었구나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최소한 그러면 패배의 원인을 분석했다 그러면은 지금 이번 대선의 여론 지형을 잘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과 권영국 노동당 후보의 합이 딱 50%입니다.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합이 딱 50%입니다. 국민은 정확하게 진보와 보수 5대5로 지금 나뉘어져 있다는 걸 방증한 거고 그렇다면 아직도 보수에게는 50%의 근거지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규합하려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패배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패배의 원인으로부터 다시 일어나야죠. 바둑에서 가장 힘든 것이 복귀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복귀가 없이 다음 승리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서둘러야 할 것은 정확한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비대위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고 아니면 조기전 돼야 되고 이런 건 패배 분석 없이 아무리 정치가 당파 싸움보다 계파 싸움이 더 치열하고 전쟁보다 더 참혹한 게 내전이라고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패배에서부터 제대로 된 원인을 분석하는 것부터 저는 출발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파란색 옷을 입고 관악상에서 이제 철봉 운동을 하는 영상을 올렸던 김문수 전 후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이 저거는 당권 도전을 의미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던데 조금 전에 김문수 전 장관이 당 대표직에 아무 욕심이 없다. 지금은 자리 다툼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차기 당권은 누구에게 갈 것으로 보십니까? 차기 당권에 대해서 욕심이라는 표현은 글쎄 좀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는데 저는 상당히 생각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김문수 후보가 했던 얘기에서 그걸 찾는 거예요.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졌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선거 패배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발언한 내용이 당내 민주주의라는 얘기는 당내 어떤 주도권 다툼으로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철봉한 걸 가지고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전 모르겠는데 철봉했다고 파란 옷 입고 철봉했다고 그걸 당권 도전한다고 해석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그건 김상욱 의원의 생각인데 당권에 욕심이 없다, 당 대표에게 욕심이 없다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으나 그 당내 지형이나 여러 가지 친윤과의 어떤 역학관계 같은 거. 김문수 후보는 친윤도 아니면서 친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그 경선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말이죠. 그 완전히 선 긋기는 어렵다고 보고 특히 왜 친윤과 선 긋기 어렵다고 보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습니다만 그때도 여전히 그 김문수 그 당시 후보는 대단히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었어요.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는 문제에 대해서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친윤과 자꾸 어떤 맥이 닿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본인이 대표직을 하고 싶지 않아도 친윤이 만약에 친윤 그룹이 한동훈은 절대로 안 된다. 당권에 도전해서 당권을 잡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김문수 후보가 거기 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인바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문수 후보가 전혀 당권에 없겠어요. 전혀 욕심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완전하게 거기 내가 몰입해서 당권을 차지하겠다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지금 사실상 그럴 겁니다. 아마 지금 만약에 상황이 되면 당권을 하는 것이고 정 안 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마 당권에 욕심이 없다 그런 취지의 얘기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나 그 한동훈 전 대표 이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요? 이달 말까지는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대선 패배, 물론 이제 잠깐 들어왔지만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있는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6월 임기, 자녀 임기, 전 권영세 위원장의 임기만 채우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당이 내홍이니까 이걸 관리할 때까지 가는지. 저는 그래서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조만간 선출된 원내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 좀 달라 있을 거로 봐요. 그러니까 결국 원내대표가 사실상 이제 당을 지휘하는 그런 형국이 돼버렸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는 앞으로 펼쳐질 원내대표 선거에서 누가 되는 것인지 그 누가 어떤 계파 출신이고 또 어떻게 당의 어떤 말하자면은 지원을 받아서 되는지 그게 중진이 될지 아니면 또 말하자면 신진기회가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변수지 제가 보기에 지금의 가장 국민의힘의 상황에서 앞으로의 주도권 다툼에서의 가장 큰 말하자면 징후와 그런 변곡점은 결국 조만간 닥칠 원내대표 선거에서 누가 될 것이냐 좀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그리고 당대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찬대 원내대표의 뭐 대표선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당 선거를 거쳐야 되는 거니까 알 수 없는 건데 아무튼 민주당은 지금 이제 집권 세력이 됐어요. 집권 여당이 됐기 때문에 당 대표, 당 원내대표 이 투톱이 이 정부와 이제 협조를 잘 하고 말이죠. 호흡을 잘 맞춰가야 되는데 여기 중요한 건 그래요. 제가 뭐 어떤 인물이 될 거라고 뭐 서영교 의원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김병기 의원 얘기도 나오니까 뭐 어떤 내부의 경쟁에 의해서 되겠죠. 제가 여기서 누가 된다 뭐 얘기하는 건 뭐 의미 별로 없는 얘기 같고 어쨌든 당이 이제 정권과 이제 호흡을 맞추되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할 건 타협하겠다. 그거 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세 가지 특검을 밀어붙이면서 법원조직법 등 이런 것들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떤 지도가 들어서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향하는 것, 타협하고 양보하겠다는 것, 첫날 그렇게 여야 대표와 비빔밥 먹는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정신을 같이 살릴 필요가 있다. 그게 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장 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13일에 여당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기 때문에 일단 서영교, 김병기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어요.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이제 여기에 변수는 또 따로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원내대표 선거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뽑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원내대표 선거를 비유해서 자동차 세일즈맨들한테 자동차를 파는 이제 선거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흔히 비유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선출직의 선수들이 또 선수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데 근데 민주당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부터 국회 선출직에도 권리당원 20%의 투표율이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권리당원들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거점이잖아요. 그래서 권리당원 20%가 어떻게 투표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약간 변수가 될 것 같아서 의원들의 표심도 표심이지만 권리당원 20%의 이 움직임이 향후 이 말하자면 원내대표 선거에서의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에 국내 증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허니문 랠리를 지속했습니다. 코스피는 10개월 만에 2,800선을 돌파했는데 올해 안에 3,000선을 넘을 거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2,790선의 문을 연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며 단숨에 2,810선에 안착했습니다. 코스피가 2,800선을 돌파한 건 지난해 7월 18일 이후 10개월여 만으로 장중 한때 2,830선까지 찍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틀째에도 국내 증시는 이른바 허니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거치고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외국인과 기관은 연일 쌍끌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200억 원, 2,800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린 반면 개인은 1조 1,8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이런 기세 속에 대외 상황까지 뒷받침해준다면 올해 안에 코스피 3,000도 뚫을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옵니다. 관세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이제 축소되는 과정이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연말 정도로 재개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유효하게 살아날 수 있다면 코스피 3,000포인트 도달 가능성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스닥도 전 거래일보다 0.8% 오른 750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장중 1,35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코스피 5,000 시대에 대한 기대감 속에 국내 주식시장에는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지난 정부의 제2요구, 즉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상법 개정안을 더 강화해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기존안에 더해 감사위원을 뽑을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새로 담았습니다. 또 법안 시행 시기도 애초 1년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던 조항을 없애서 즉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예산 당국이 경기 회복을 위한 2차 추경 예산 편성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추경 편성을 시급한 핵심 정책으로 지목한 데 따른 겁니다. 기재부는 오늘 오전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전력공사의 무차별 소송전과 방해 끝에 26조 원 규모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제 한수원은 3개월 안에 현장 건설소를 열고 2029년 착공을 목표로 본격 사업 준비에 들어갑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전력공사 측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오류코기 건설 사업 계약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한수원이 지난해 7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뒤 11개월 만에 이뤄낸 쾌거입니다. 지난달 본계약 체결을 하루 앞두고 나온 계약 중지 가처분 결정에 제동이 걸리는가 했지만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면서 한 달 만에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한수원이 공급하는 건 10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2기로 예산만 26조 원에 달합니다. 바라카에 이은 두 번째 원전 수출에 첫 유럽 대륙 진출 성공까지 이번 수출이 가지는 의미는 큽니다. 한국과 체코의 우수한 원전 기업들이 힘을 합친다면 신규 원전 건설을 넘어 전 세계 원전 르네상스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진짜 과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한수원은 먼저 현지 건설소를 만들고 인력을 파견해 부지조사와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으며 공사 사전 준비에 돌입합니다. 또 두산 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 한전 KPS 등 팀 코리아도 본연의 역할에 맞춰 현지 하도급 계약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체코 정부는 이번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과정을 지켜본 뒤 추가 신규 원전 2기의 사업도 한수원에 맡길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이 원전 확대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체코 원전 계약에 성공한 한국이 실제 건설과 운전 과정에서 기술력을 입증해낼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요.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북한으로 대신 돈을 보내도록 하고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받아온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이 없었다면 김 전 회장이 북한 인사를 접촉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대북 사업을 결정하지 않았을 거라며 이 전 부지사의 주도로 북한에 돈이 흘러간 거로 봤는데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며 벌금 2억 5천만 원과 추징금 3억 2,500여만 원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을 통한 대북 송금을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다음 달 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1차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재판부가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할 경우 재판은 중단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지난달 우리 동해 NLL 이남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소형 목선이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합참은 지난달 27일 오전 강원 고성군 동쪽 100여 킬로미터 해역 NLL 이남에서 북측 소형 목선 한 척을 식별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당시 목선에는 북한 주민 4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군 당국은 해경과 공조해서 조치하고 국정원에 인계했다고 말했습니다. 인계된 4명은 실수로 떠내려왔다며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YTN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역주행하던 차량이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어머니를 숨지게 한 사고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당시에 입건된 가해 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 3명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표종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대 흰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그대로 역주행하더니 맞은편에서 오던 SUV를 정면으로 들이받습니다. 폭발음? 그래서 전쟁 났는 줄 알고 깼어요, 사실. 지난달 8일 발생한 20대 운전자 정모 씨의 무면허 음주 역주행으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특히 숨진 피해 차량 여성은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참변을 당한 걸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정 씨를 무면허 음주 등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최근 가해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쳤는데 경찰은 동승자 3명을 정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고 당일 동승자들은 정 씨와 함께 인천 소래포구에 있는 포차에서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탄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CCTV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이들이 각각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걸로 파악했습니다. 또 정 씨가 동승자들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경찰은 동승자들이 정 씨의 음주운전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차량에 함께 탑승하는 등 방조했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아직 치료를 받고 있어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인 걸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정 씨의 부상이 회복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신병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성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천경찰청과 인천지방검찰청 소속인 이들은 재작년 10월 이 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 등을 언론사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습니다. 검찰은 또 경찰에게 받은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30대 기자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외출 제한 명령을 상습적으로 어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어제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신문기일을 열고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감정유치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정하기 위해서 감호시설에 유치하는 강제 처분으로 조두순은 한 달 동안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게 됩니다.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조두순은 법원에서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충일 연휴를 앞둔 퇴근길 날씨가 참 좋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5도 안팎 정도로 더웠던 낮보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바깥 활동하기 조금 더 수월해졌고요. 자정까지 19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어제보다 공기가 부드럽겠습니다. 연휴 기간 내륙은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이 28도에서 29도 정도를 보이며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모레 밤부터 비가 오겠고 모레는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의 빗방울이, 글피는 강원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 오존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도 많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 정부 국무위원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직자들의 책임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물론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도 우리 국민들은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저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가진 권한 또 책임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반 고위공무직 채용건으로 임기 첫 전자결제를 진행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황인권 경호처장 그리고 자신에 대한 채용 전자서명을 이 대통령이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대통령실 직원 대부분이 업무에 복귀해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며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는 8일 조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소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했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것이라며 이 같은 결정을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8일 한 전 총리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종료를 앞두고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최근접 경호 업무를 두고 경호처와 신경전을 벌였던 경찰 전담경호대가 결국 철수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대선 기간부터 운영했던 대통령 경찰 전담경호대가 어젯밤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신경전이 격화한 데다 이 대통령이 경호처 수뇌부 인사를 단행한 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금은 제2의 IMF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 새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지금은 제2의 IMF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과 통합을 제시했습니다. 제2의 IMF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매일 새기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사청문회 준비 기간이더라도 이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민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 여러분과 사회 각계의 말씀을 최대한도로 청해서 듣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대해 100%, 200% 마음을 같이 하는 만큼 전력 투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는 다음 주 초 국회로 제출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기간은 최대 사흘입니다. 이후 국회 제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의 표를 얻어야 인준이 확정되는데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변수가 없는 한 임명 동의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각 부처를 총괄하는 장관 후보자는 총리의 제청이 필요한데 국회 절차를 기다릴지 관심입니다. 국회 피월 전 장관 후보자를 확정한다면 제청 절차는 현재의 이주호 총리 대행이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99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한 김 후보자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선 이 대통령의 선거대책위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지냈고 이번 대선에선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전부터 예고한 대로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혈세 낭비이자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반발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법안을 공포할 전망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은 이른바 3대 특검법입니다. 민주당이 대선 전부터 처리를 예고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순직 해병 특검법으로 거대 여당 주도로 무난하게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입니다. 애초 원안은 파견 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지만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내 처리했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대비해 내란 및 그 은폐, 방조 혐의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모두 16개 수사 대상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 전반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법은 2차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4차례, 순직 해병 특검법은 3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제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법안들이 이재명 정부의 첫 약속인 통합과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혈세 낭비이고 이 대통령의 방탄 법안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던 재판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은 검찰, 경찰, 공수처, 특검 수사까지 연속으로 받으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국민의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만큼 3대 특검법은 그대로 공포되리란 전망입니다. 특검법 공포 뒤엔 특검 후보자 추천과 임명 등 특검 수사 준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민주당이 내란 종식을 제1과제로 내세우면서 입법 속도전에 나섰지만 107석 소수 야당으로 밀려난 국민의힘은 별다른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이번에 통과된 3대 특검법을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며 내용이 재발화될 조짐마저 엿보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170석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은 새 정부 1호 처리 법안으로 내란 특검법을 포함한 이른바 3대 특검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제2 요구, 즉 거부권 행사에 번번이 가로막혔던 법안들이 민주당 집권으로 날개를 달게 된 셈인데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집권 여당이 할 일은 분명하다며 거듭 내란 세력 단죄와 심판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서 국민의힘은 무더기 특검법이 새 정부에 도움이 될 것 같으냐며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라 맹비난하며 민생과는 거리가 먼 정치보복적 법안들을 과연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우리도 여당을 해봤습니다. 돌이켜보건대 대통령 임기 첫날이 가장 힘이 넘치는 날입니다. 가장 국민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의미 있는 민생 관련 정책과 법안을 펼쳐야 합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의 부결 당론을 정하고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며 항의의 뜻을 나타냈지만 소수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으로선 민주당의 강공 드라이브에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특검법 반대가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모양으로 비칠 수 있다는 건 역시 적잖은 딜레마인데 실제 당의총에선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율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고 안철수, 김재섭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이탈표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대통령 거부권마저 사라진 상황에 이제 100석을 지켜내는 게 무슨 의미냐는 무기력함마저 감지되는데 다만 민주당의 내란 입법 공세에 이탈표가 반복될 경우 자칫 당 내용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고민 지점으로 남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장관이 당 대표직에 아무 욕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권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김 전 장관은 대선 캠프 해단식에서 지금은 자리 다툼할 때가 아니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여당이 내란 특검법 등을 통과시킨 만큼 국민의힘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할 거라며 당분간 당이 해산 위기에 있는데 지금 앉아서 당대표를 누가 하느냐로 싸우면 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자신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겠다며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 의원은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뒤 당대표 출마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무엇보다 당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들어보겠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전당대회는 현 지도부가 판단할 사안이지만 지난 총선 이후에도 원내에서 가장 빠르게 정비를 마친 것처럼 이번에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언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법관 증언법은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는데 대법원장이 시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평소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도 주요 현안에 대해 말을 아껴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언법에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속도전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 뭔지 국회에 설명을 하고 계속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가의 100년 대계가 걸려있는 문제라면서 상고심 제도 전반과 연계된 수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시킨 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도록 했습니다. 대법관 한 명당 처리해야 되는 사건이 3,000건이 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법관 수의 증언 문제는 늘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입법적 결단만이 없었을 따름입니다. 1년 유예 뒤 1년에 4명씩 4년간 16명을 늘리겠다는 건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정부 내의 대법관은 30명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는 데다 대법원 주장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 내 다른 목소리도 있어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으며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것은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무기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합리적이고 절제되기에 권한을 사용하고 다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을 비롯한 중간급 군 지휘관 7명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현태 전 단장은 오늘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사전에 내란을 공모한 적이 없고 임무 수행 과정에서도 국헌 문란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등 6명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 간부가 계엄 당일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열고 신동걸 방첩사 소령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신 소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으로부터 출동 지시를 받았다며 김 단장이 신 소령 등을 팀장으로 출동팀을 짠 뒤에 각 팀이 인계받아야 할 정치인을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국회로 이동 중이던 지난해 12월 4일 새벽에는 김 단장이 단체 전화로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3명 검거에 집중하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법정에서는 수사단을 총괄하는 또 다른 간부가 방첩사 팀장급 이상이 초대된 카카오톡 방에 김 단장 지시를 정리해서 올린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6월 전국 연합학력평가 영어 영역 정답이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서울경찰청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보안이 걸려있던 정답과 해설지가 어떻게 강사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공유된 건지 엄정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YTN 보도를 통해 알려진 고1 학력평가 영어 정답 사전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유포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모두 3,200여 명이 참여한 SNS 대화방에서 파일이 공유된 만큼 정식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어제 치러진 고1 6월 학력평가 영어 영역 정답과 해설이 시험 시작 전인 낮 12시 반쯤부터 강사들이 모여있는 SNS 정보 공유방과 오픈 채팅방 등에서 여러 차례 공유됐습니다. 또 원칙상 모든 정답과 해설은 전체 평가가 완전히 종료된 뒤에 공개할 수 있는데 수학 영역 문제와 해설이 해당 교시가 끝나고 20분 정도 만에 채팅방에 올라온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학력평가 출제를 맡았던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지난 4월 말 각 시도교육청에 문제와 정답, 해설이 담긴 파일을 전달했고 보안을 위해 파일에는 비밀번호 등이 설정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각 시도교육청에서 인쇄해 일선 학교에 배포했는데 이 가운데 어떤 과정에서 유출됐는지 경찰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난 2013년에는 경기 안양에서 전국 연합 학력평가 문제와 답안지를 유출한 현직 교사와 이를 받아 수험생에게 전달한 입시학원 원장 등이 적발됐습니다. 2009년에도 학력평가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교사와 학원장이 붙잡혔습니다. 당시 담당 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10여 년 만에 다시 문제 유출이 반복된 겁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에서도 현직 교사와 강사 사이 연결고리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고1 학력평가 정답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정답이 공유된 SNS 대화방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YTN 보도 이후 파일 삭제를 권유하거나 대화방을 아예 없애기도 했는데요. 정확한 유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6월 전국 연합학력평가 영어 영역 정답이 사전에 공유된 SNS 대화방입니다. 수학 강사로 추정되는 2,600여 명이 모여 있는데 영어 답안 유출 관련 YTN 보도를 공유하면서 자신들은 수학시험 해설지만 올렸으니 상관없다는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한 참여자가 앞서 공유된 수학 해설지에 아직 시험 시작 전이었던 영어 영역의 답안지가 포함된 사실을 알아차리고 파일을 지워야 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뒤이어 운영자는 대화방이 포화 상태라는 이유로 새로운 방을 개설해 이동하겠다고 공지합니다. 곧이어 앞선 대화 내용을 모두 가려버리더니 원래 있던 방을 폐쇄합니다. 단체 대화방을 이른바 폭파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600여 명이 모여있는 다른 대화방에서도 YTN 기사를 언급하며 문제가 된 파일을 삭제를 권유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자칫 증거인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한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삭제해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증거인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YTN이 보도한 대화방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어긋나게 해설지를 공유한 사례가 또 있는지, 유출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건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내용 등을 녹음한 건 법적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제3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가 법정에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에서 양측에 다시 합의 의사가 있는지 재판부가 물었지만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겠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어도어 측도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는 그 뒤에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일단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강남 3구의 고공행진에 서울 아파트값이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기대감에 급등했던 세종 아파트값은 상승이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18주 연속 올랐습니다. 0.19% 오르며 상승폭도 커졌습니다. 송파구가 0.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강남 3구 상승폭이 두드러졌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함께 묶인 용산구도 0.3%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에 더해 양천, 강동, 마포 등 인기 지역까지 강세를 보이며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값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을 거듭하고 있는 건 공급 부족 우려와 함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다음 달 대출 한도를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도입을 앞두고 막차 수요까지 몰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7월에 그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될 건데 그 전에 대출을 받겠다라는 수요가 좀 발생을 하면서 아무래도 가격 상승을 좀 더 이끌었다라고. 인천 아파트 값은 하락폭이 커졌고 과천 등은 상승했지만 평택 등이 하락하면서 경기 전체 아파트 값은 보합 전환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기대감에 급등했던 세종시 아파트 값은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0.07%로 상승폭은 크게 줄었습니다. 누적된 상승세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데다 당분간 서울의 대통령실 집무실을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방 아파트 값은 5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전국 아파트 값은 다시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서울과 그외 지역 간 집값 초양극화 현상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어제 저녁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TF 첫 회의에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해서 한미 관세 협상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정보소식통은 정 본부장이 어제 비상경제점검 TF에 참석해서 그간 한미 통상협의의 진행 경과와 함께 우리 정부의 대응 가능한 시나리오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는 오는 7월 8일까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시한을 정했고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등 6개 분야로 나눠서 2차례 기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미 트럼프 행정부가 정작 세계 평화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가자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는커녕 오히려 전쟁 종식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채택이 또 무산됐습니다.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been clear. We would not support any measure that fails to condemn Hamas and does not call for Hamas to disarm and leave Gaza. 이스라엘과 똑같은 입장을 되풀이하며 국제사회의 휴전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 이스라엘 공격과 굶주림으로 가자 주민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발을 빼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4번째 통화를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해결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푸틴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드론 공격에 대한 강력한 보복 의지를 내비쳤고 트럼프는 그저 좋은 대화였다고만 밝혔습니다. Он внимательно выслушал наши оценки, и на этот счет наш президент достаточно подробно высказался. 전 세계를 돌며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던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 그룹 회의에는 불참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건 2022년 4월 미국 주도로 이 모임이 출범한 이후 처음입니다. 대신 동성애 인권 운동가의 이름을 붙인 군함의 명칭을 바꾸려 추진해 미국 내에서 거센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A group of LGBTQ veterans worked for years to get a naval vessel named for Harvey Milk because he was a naval veteran, and they were successful.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와 국내 지지층에만 목을 매면서 전 세계의 혼란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내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애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현충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따라 추모하기 위해 태극기를 다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태극기 달 때마다 어떻게 달아야 하는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은 태극기를 깃봉 끝까지 올려서 다는데요. 현충일처럼 조의를 표할 때는 태극기의 깃면 너비, 그러니까 세로 길이만큼 내려서 달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밖에서 바라봤을 때 중앙이나 왼쪽에 달면 되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치를 조정해도 됩니다. 참고로 가로기나 차량기의 경우 국경일처럼 경사스러운 날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달고 있기 때문에 현충일에는 달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충일인 내일도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8도, 광주 29도, 강릉은 31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는 가운데 오존 농도도 대부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들은 낮 동안 장시간 바깥 활동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충일 연휴 동안 내륙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요.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는 주말 밤부터 비가 조금 오겠고요. 주말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의 빗방울이, 휴일에는 영서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이혜민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